네,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에 의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화통역사 한국어에 의해 강의를 공부하게 된 안혜지입니다. 네, 오늘 제3강입니다. 3강에서는요,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단어를 잘게 쪼개어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단어를 좀 더 작은 형태소로 나눠보고요. 형태소를 구분하고 형태소를 또 단어를 모아서 구와 절을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형태소는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고요. 이러한 형태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형성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단어의 종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어의 품사와 품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는 것, 오늘의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어의 형성과 형태소를 하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오늘은 품사라서요, 비교적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신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품사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여러분이 배워오셨던, 여러분들 품사 언제 배우셨나요? 품사라는 개념, 명사라는 개념 언제 배우셨나요? 네, 아마도 대체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배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품사는요, 모든 언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영어의 품사와 국어의 품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품사와 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문장에서의 기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영어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어떤 학생이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에는 왜 투부정사가 없나요? 왜 없을까요? 투부정사는 영어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어의 품사와 다음 시간에 배울 한국어의 문장의 기능, 문장의 유형, 문장의 구성 같은 거 배우실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어에서의 개념들 적극적으로 끌어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이고 이것은 한국어라는 사실, 네,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사란 무엇일까요? 네, 품사는 문법적인 성질이 유사한 단어끼리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문제, 착각 이것입니다. 품사를 의미의 단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과 달리,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던 지난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은 명사, 동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만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아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명사, 사물의 이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동사는요? 동작이요, 움직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네. 품사는요, 여기 제가 정의를 적어둔 것처럼요, 문법적인 성질이 유사한 단어끼리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의미의 단위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문제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다, 젊다는 그러면 품사가 뭔가요? 형용사인 것 같죠? 젊은 상태니까. 그럼 늙다는요? 네, 늙다도 젊다랑 비슷하게 형용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늙다는 동사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요, 품사를 의미로만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문제에서 큰 화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품사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품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적인 성질이 유사한 단어끼리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품사의 분류 기준 중 첫 번째는요,
형태의 변화 유무입니다. 보겠습니다. 꽃이, 꽃의, 꽃을. 어떤가요? 꽃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이면 꽃이 예쁘다 같은 문장에서처럼 주어로 쓰이면 꽃이가 되고요. 꽃에 물을 주다처럼 부사어로 쓰일 때는 에가 붙습니다. 또요, 꽃을 사오다처럼 꽃이 목적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을이 붙어요. 네, 이렇게 각각 꽃이 예쁘다, 꽃에 물을 주다, 꽃을 사오다 각각의 문장이 다 달랐지만요. 이 각각의 문장에서 꽃의 역할이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의 형태는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면 먹다, 먹고, 먹으니를 볼까요? 밥을 먹다, 밥을 먹고 술도 마셨다,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어떻습니까? 먹다의 경우는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 혹은 뒤에 다른 문장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품사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꽃이, 꽃의, 꽃을도 품사가 변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형태가 변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먹다, 먹고, 먹으니는 품사가 변한 것으로 보면서 꽃이, 꽃의, 꽃을은 형태가 변한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어에 대해 공부하면서요. 조사, 이나 에, 을 같은 조사들은 자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두기처럼 조사로, 단어로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먹다, 먹고, 먹으니는 각각 하나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 꽃이, 꽃의, 꽃을은 어떻습니까? 모두 단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의 형태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결합하는 조사, 이, 에, 을, 조사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조사들을 깍두기로 단어에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품사 분류의 첫 번째 기준, 다시 돌아가서 형태의 변화 되겠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예쁘다, 예뻐, 예쁘니처럼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둘을 먼저 나눕니다. 네, 품사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문장에서의 기능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죠.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앞에서는 꽃은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활짝 피다의 주체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지만 주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반면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에서 예쁘다와 활짝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쁘는 꽃을 꾸며주고 있어요.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죠? 예쁜 꽃이에요. 활짝은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는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나요?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에서 꽃 같은 것은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예쁘다와 활짝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각각 꽃과 피었다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시 말해 어떤 기능을 갖는가를 가지고 단어를 나눌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의미입니다. 네, 형태의 변화 유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소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품사 분류의 기준을 말하시오 같은 문제는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단어를 주고 이 중에 품사가 같은 거를 골라라, 혹은 품사가 다른 것을 골라라, 다음 중 명사가 아닌 것을 골라라 같은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사? 사물의 이름이 명사지. 동사? 움직임에 대한 게 동사지 라는 식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다가는요,
아주 많은 오답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형태의 변화 유무고요. 두 번째가 문장에서의 기능 혹은 역할, 세 번째가 단어의 의미 되겠습니다.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요, 국어의 단어를 일단 불변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어,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변화어는요, 변화어 먼저 볼게요. 표의 맨 하단입니다. 변화어는요, 형태가 변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만 형태가 변해요. 이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말합니다. 불변어 볼게요. 불변어는 꽃이, 꽃에, 꽃을 아무리 여러 문장에 넣어도 꽃 자체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불변어라고 합니다. 불변어는 다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뉘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을 볼게요. 체언은 형태상 변화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야기했었죠. 불변어이기 때문에 형태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상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언에는요, 명사, 대명사, 그리고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단어고요. 대명사는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 다시 말해 명사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단어를 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들 명사, 대명사, 수사가 다 체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체언이 뭐죠? 기능상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자세히 살피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이 표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 형태와 관련된 첫 번째 열, 기능과 관련된 두 번째 열, 의미와 관련된 세 번째 열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도를 따지자면 가장 마지막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 품사들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을 이 품사에 맞추어 배열하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불변어나 변화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같은 용어들은요, 그 자체가 문제에 나오진 않고요. 다만 문제에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명사는 체언이다 라는 식으로 보기에 같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이렇기 때문에요. 지금 막 체언이나 독립언이라든가 불변어라는 용어 자체를 외우시는 데에 기운을 너무 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체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징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체언의 세 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먼저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사는 많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명사는 먼저 유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인데요. 네, 여러분 어떤 것을 고유명사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 그러니까 무엇 하나만의 이름인 경우 고유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보통명사는 어떻습니까? 같은 종류의 사물 집합을 두루 가리키는 명사를 보통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은 고유명사예요. 그죠? 동네는 보통명사인데요. 그 동네 중에 서울, 종로구는 고유명사 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명사인데요. 그 사람 중에 조정석이라고 하면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산은 모두 보통명사인데요. 백두산, 한라산처럼 특정한 산의 이름으로 가면 그것은 고유명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립 정도에 따라서 명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애매한 개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헷갈리는 개념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단어라는 것 자체가 자립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가 최소 자립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데 거기에 깍두기로 자립이 조금 어렵지만 조사를 끼워 넣어주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의존명사. 네, 명사 중에서 자립이 안 되는 명사가 나와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볼게요. 사실 자립 정도에 따라서 명사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데요. 자립명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립명사일 것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립명사는 정의만 보자면요.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이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들 다 자립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수식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명사,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단어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무엇인지 이 유표적인 의존명사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 의존명사는 나중에 띄어쓰기를 배울 때도 계속 이 의존명사의 목록은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도 일단 것, 줄, 대, 수, 지, 것이 2번 나왔네요. 네, 이 정도로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것 같은 것이 의존명사입니다. 네, 것이 의존명사다라고 하시면 의존명사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어요. 상대방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답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한다.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 귀여운 것을 좋아한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 것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지금? 나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해. 어떻습니까? 재미있는과 것이 합쳐져서 전체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어요. 우리 목적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재미있는과 것이 모여서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구로 기능하고 있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구에 대해 배웠죠. 목적어 구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체언입니다. 그죠? 명사예요. 왜요? 주어와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혼자서 그냥 것을 좋아해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귀여운 것 하는 식으로 앞에 반드시 어떤 수식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명사는 명사인데요.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수식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의존적인 명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해 볼게요. 수 있어 같은 거요.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죠. 합격할 수 있어. 네, 그렇죠? 더 먹을 수 있어. 같은 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앞서 나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죠. 합격할 수가 있어. 이때 수는요. 앞에 있는 합격할과 합쳐져서요. 주어를 나타내는 주어 구를 이룹니다. 네. 합격할과 수가 함께 하나의 단위, 같은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하나의 구를 이루는데요. 어쨌든 이 수는 어떻습니까? 수가 있어.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체언이 맞아요.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함께 와야 합니다. 수식하는 요소가 없이는 그냥 수가 있어 라고 말해서는 어떤 의미도 나타낼 수 없어요. 이렇게 것과 마찬가지로 수 또한 체언으로 사용되어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어서 체언 혹은 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수식하는 어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의존적인 명사다,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간단하죠. 명사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대명사 되겠습니다. 대명사 저희 엄마가 굉장히 어머니께서 쓰시는 말인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박보영이 드라마에
박보영이 최근 하는 드라마 무슨 TVN 드라마 있죠. 멸망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박보영이 멸망이라는 드라마에 나온다 라는 문장,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걔가 거기 나와. 그러면 이제 퀴즈가 시작되는 거죠. 걔가 누구야? 걔 있잖아, 여자애. 거기 나오네. 거기가 어디야? 거기 있잖아. 그 남자애랑 나온 거. 이런 게 대명사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박보영을 대신해서 걔라는 말이 쓰였고요. 멸망이라는 드라마를 대신해서 거기가 쓰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원래 명사가 있었는데요. 그 명사 자리에 명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신 사용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네, 이 대명사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와 사람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인데요. 1인칭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네, 말하는 사람 자신,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혜지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으시겠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저 혹은 나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혜지 라는 명사 대신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안혜지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사용하는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 우리, 저, 저희 같은 것들이 1인칭 대명사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와 저희 되겠습니다. 우리와 저희 어떻습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때요? 1인칭인 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공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 마찬가지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의 집이기도 하죠. 말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희는요, 복수이지만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전히 1인칭으로 봅니다. 그 다음 2인칭입니다.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지칭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너, 자네, 그대 같은 것들이 2인칭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대명사예요. 3인칭은 나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저희, 그이, 누구, 아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아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누구와 아무는 어떻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아요. 슬픈 얘기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생일 잔치에 박보영이 왔어? 아니, 보영이가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땐 오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걔가 오지 않았어 라고 할 때에도 걔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치만 예시 문장을 아주 슬프게 만들어 볼게요. 네 생일 잔치에 누가 왔어? 아무도 안 왔어. 이때 아무는 어떤가요?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시 3인칭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라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조금 볼게요. 누구도 조금 다른 특성을 갖죠.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요. 퇴근 시간에 맞춰가면 어머님께서 저에게 혜진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치만 갑자기 11시 이런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역시도 대명사가 맞나?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누구도 아무와 마찬가지로 3인칭 대명사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단어마다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을 생각해 볼게요. 당신은 2인칭과 3인칭 모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당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듣는 사람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제3자를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런가요?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2인칭의 대명사, 운전을 했어요.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네, 뒷목을 잡고 내리죠. 내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해? 이 경우에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뒷차의 운전자를 가리킬 겁니다. 그쵸? 뒷차의 운전자가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때의 당신은 무엇입니까? 네, 2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인칭으로 쓰이는 예는 어떤 걸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거기 가는 게 썩 좋지 않으셨나 봐. 같은 문장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아버지죠.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닌 제3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3인칭 대명사로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것처럼 각각의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론 열심히 외우시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각각의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저 문장에서는 저렇게 쓰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공부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여서 지칭하는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것, 저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물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것 좀 치워줘. 그것 좀 가지고 와.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물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소 대명사도 있습니다. 처소 대명사는 공간이나 방향을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인데요. 거기, 아무데, 어디 같은 것들 처소 대명사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같은 것도 다 처소 대명사가 되겠죠. 마지막 체어는 수사입니다. 네, 수사는요, 어떤 게 수사죠? 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수사입니다. 수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입니다. 하나, 둘, 10, 1, 2, 3, 4, 5, 6, 100 이런 것들 양수사 되겠습니다. 수사 중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도 있습니다. 그죠? 서수사는 어떤 것들이 서수사일까요? 한국어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1호, 2호, 3호, 4호 같은 것들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되겠습니다. 볼게요. 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라는 말이요. 뒤에 가가 붙어서 하나가 떨어졌다. 주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말 뭐라고요? 체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체언이 되는 것이죠. 엄마가 사과 하나를 사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르이 붙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네,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말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말 체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체언 중에서 숫자를 의미하는 말 수사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네요. 서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중학교를 졸업했다. 어떻습니까? 첫째, 네,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엄마가 1호를 방문했다. 어떻습니까? 1호,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양수사와 서수사 모두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체언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마찬가지로 불변어, 체언과 마찬가지로 불변어예요. 문장의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든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요? 수식어는 체언처럼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로 나뉩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이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 먼저 보겠습니다.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정의를 넓혀볼게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 여러분들 부사의 예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 부사 넣어봅시다.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요,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를 꾸며주는 빨리, 많이, 잘, 못 같은 것들 다 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긴 잘 먹는데 어떻게 잘 먹어요? 밥을 엄청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을 수식해주는 엄청도 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뉩니다. 성분부사는 뭐냐면요, 문장이 아닌 다른 용언이나 혹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성분부사라고 합니다. 성분부사는 다시 성상부사, 부정부사, 지시부사로 나뉘어요. 성상부사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많은 것들입니다.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사를 성상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참, 많이 같은 것들 어떻게에 답하는 성상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정하는 부정부사, 밥을 안 먹었어, 못 먹었어 같은 경우에 아니랑 못 같은 경우도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시부사가 있습니다. 방향이나 거리, 시간, 처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를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그리, 혹은 매일 같은 것들 지시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용언이나 다른 부사,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부사 외에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부사라고 하는데요. 문장부사는 다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양태부사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인 접속부사로 나뉩니다. 양태부사는 이런 거예요. 과연, 설마, 제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그 친구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 앞에 과연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과연 그 친구가 밥을 먹었을까? 라는 문장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명제, 그 친구가 밥을 먹었다라는 말에 대한 저의 태도를 나타내죠. 어떤 태도입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네요. 제발을 붙여보겠습니다. 제발 그 친구와 밥을 먹어줘 라고 되겠죠. 제발이 붙어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다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문장 전체에 붙어서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같은 것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사예요. 부사는 나올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부사는 다른 문장을 수식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언과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는데요. 부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은 부정부사, 안, 못, 잘못 같은 것도 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도 부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접속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같은 접속어도 부사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부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사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수식어 관형사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는 뭔가요? 다른 요소들을 수식하는데요. 어떤 요소를 수식합니까? 체언을 수식해요. 이 관형사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공부하셔야 될 부분 관형사예요. 자, 아까 밥을 먹는다 해서 말하자면 밥을 수식하게 되는 어휘가 관형사가 될 것입니다. 밥 어떻게 수식할 수 있나요? 맛있는 밥, 따뜻한 밥, 방금 한 밥 같은 걸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맛있는 밥, 따뜻한 밥, 방금 한 밥 모두 관형사가 아닙니다. 맛있는 밥 생각해 볼게요. 맛있는 밥, 여러분 이때 이 맛있는 사전에서 어떻게 찾아보실 건가요? 맛있는으로 찾아보실 건가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사전에서 맛있다를 찾아보실 겁니다. 근데 이 맛있다는 원래 어떤 기능을 해요? 맛있다가 들어있는 짧은 글 짓게 해볼까요? 밥이 맛있다. 어떻습니까? 사실 맛있다는 서술어, 용언인 거예요. 수식어가 아닌 거예요. 관형사가 아닙니다. 관형사가 아니라요. 원래는 용언인데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만 관형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관형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품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품사는 각각의 단어가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주어냐 서술어냐 같은 문제들은요. 이것은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마다 변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리가 될 텐데요.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은 일단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체언을 꾸미는 말 중에 관형사는 한 5%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가 아는 것 중에 관형사는 진짜 일부만이 정말 관형사다라는 걸 꼭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관형사는요, 애초에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품사 단어들에 비해 많지도 않고요. 막 추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전에서 관형사라고 정해준 소수만 관형사로 볼 거야 라고 관형사에 대해서 다소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시들을 볼까요? 관형사 역시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성상관형사와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지시관형사로 나뉩니다. 수관형사는 조금 모호해서요. 이따 같이 볼게요. 먼저 성상관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헌, 옛, 온갖 같은 것들이 성상관형사예요. 또 이, 그, 저, 다른 같은 것들이 지시관형사입니다. 제가 여기 예시엔 안 넣었는데요. 보통 관형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관형사의 개념을 기억하기에 좋은 예시로 저는 가즌을 듭니다. 가즌. 가즌이란 말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즌 뒤에 뭐가 들어올까요? 가즌 뒤에 잘 쓰이는 말. 저는 보통 가즌이라는 말을 요리책에서 사용합니다. 가진 양념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가진 양념을 넣으세요 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지고 있는 소유한 양념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같다라는 의미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의미로 고정되었어요. 관형사는 이렇게 다른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소수의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다에서 변형된 예쁜 같은 것은 관형사가 아니에요. 다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싫어 다른 거 가져와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게 아니면 됩니다.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느껴지시나요? 네, 가진처럼 확고하진 않지만요. 아무튼 다른이 관형사가 된 이유는 다르다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예요.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관형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부류만 관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가 너무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요. 관형사가 무엇이 있는지 외워주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형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관형사의 두 번째 문제 수관형사입니다. 한, 두, 세, 네, 여러 같은 것은 수관형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 수관형사랑 비슷한 거 뭐가 있었죠? 수사가 있었죠.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수관형사는 관형사여서 수식어이고요. 수사는 체언이죠. 제가 아까 수사를 설명할 때 가져왔던 예문입니다. 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엄마가 사과 하나를 사왔다. 이때 하나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체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랑 비슷하게 한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쓰나요? 사과 한가 땅에 떨어졌다 라고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과 한 개가 땅에 떨어졌다 라고 말해야 해요. 한은 스스로 주어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개라는 단위명사가 와야 해요. 엄마가 사과 한을 사왔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한은 혼자서 목적어로 기능할 수 없어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기능하는 개라는 단위명사가 와서요. 이 단위명사를 꾸며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와 한은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품사가 다릅니다. 하나는 수사, 한은 수식어인 관형사 되겠습니다. 둘은 어떤가요? 사과 둘이 땅에 떨어졌다. 둘은 수사고요. 사과 두 개가 땅에 떨어졌다. 두는 수관형사입니다. 3은 어떻습니까? 사과 셋이 땅에 떨어졌다. 셋은 수사고요. 사과 세 개가 땅에 떨어졌다. 받침이 없는 세는 수관형사 되겠습니다. 좀만 더 해볼게요. 4 해보겠습니다. 사과 넷이 땅에 떨어졌다. 수사죠. 사과 네 개가 땅에 떨어졌다. 시옷 받침이 없는 네는 수관형사입니다. 5 해볼까요? 사과 5이 땅에 떨어졌다. 사과 5개가 땅에 떨어졌다. 어떻습니까? 네, 한두, 세, 네까지는요. 수사와 수관형사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5, 6, 7, 8은 어떻습니까? 그 뒤로는 쭉 수사랑 수관형사가 똑같아요. 똑같은 5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수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관형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관형사는 그래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가요? 수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실제 수관형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수관형사, 그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계어입니다. 관계어는 형태상 변화하지 않는 불변어고요. 기능상 문장에서 체언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예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조사는 체언의 문장에서의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주격조사 볼게요. 이, 가, 깨서, 에서 같은 거. 철수가 집에 간다 에서 우리는 철수가 문장의 주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주어, 주격조사인 이나 가가 붙으니까요. 목적격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밥이 목적어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목적격조사인 을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여기서 학생이는 보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어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학생이가 보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목격조사 이가가 붙었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요.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앞에 있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격조사 말고 보조사도 있어요. 보조사는 체언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 조사라고 합니다. 제가 1강에서 한국어는 조사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고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러면서 이러한 예시를 들었었죠.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만 좋아해. 내가 너도 좋아해. 어떻습니까? 너만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너만,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배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너도 좋아해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너도, 포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언의 문장의 역할, 체언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은는이가가 주격조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은는도 보조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썼던 문장,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에서 내가 너는 좋아해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뭔가 뒷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한적이죠?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는도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있습니다. 접속조사는요, 체언들을 연결해주는 조사입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냐면 밥이랑 국이랑 생선이랑 이런 식으로 밥, 국, 생선이라는 체언들 이랑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놀았냐면 민지하고 수정이하고 다정이하고 어떻습니까? 민지, 수정, 다정이라는 단어들을 하고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민지와 수정이와 다정이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체언들, 명사들을 연결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배울 건데요. 다만 격조사 외에 어떠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가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형태상 변화하지 않고요. 기능상 여러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독립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어로 쓰이는 단어는 문장 내의 다른 단어들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말 혼자 독자적으로 노는 단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사실 감탄사, 독립어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아셔야 될 점도 단 하나예요. 우리 아까 관형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형사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실제 관형사는 아주 작다고요. 감탄사는 반대입니다. 감탄사에 대해서는 조금 개방적인 마인드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감탄사가 조금 더 많아요. 자, 감탄사의 예시 들어볼게요. 감탄사에 어떤 단어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실강에서 물어보면요. 와, 아, 오 나옵니다. 어때요? 셋 다 굉장히 감탄하고 있죠. 이름이 감탄사로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말들만 감탄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태상 변화하지 않으면서 기능상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은 다 감탄사예요. 막 감정적이지 않아도요. 아, 오, 어머, 아이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넣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음이 앞말이나 뒷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때 음도 독립어인 감탄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탄사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많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단 하나 무엇? 감탄하는 것만이 감탄사가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용언입니다. 용언은 변화어예요. 그죠?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합니다. 이 용언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합니다.
형용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표시하는 용언이고요.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표시하는 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언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아예 나타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때요? 동사 같은 경우는 he comes from Korea라고 하면 그냥 동사가 나와버리죠. 반면 형용사는 어떻습니까? he is tall 하는 식으로 비동사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반면 한국어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 중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많이들 틀리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젊다와 늙다, 반대말이니까 같은 품사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젊다는 형용사고요. 늙다는 동사로 나옵니다. 의미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명령형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얼른 공부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잠을 자라 라고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드세요 같은 것도 명령입니다. 권유잖아요. 이것도 드세요 라고도 먹다, 드시다에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똑똑해라 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런 명령을 많이들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실제 실내에서 사용하기니까 질문에서 만약에 명령형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라는 보기가 나오면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실 때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행복하세요. 새해엔 건강하세요. 네, 사실 행복하다와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하세요 명령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쓰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원래 형용사는 명령형이 불가능한데 요즘 여러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하다 보면 약간 고민이, 헷갈리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준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우리 같이 뭐뭐 하자 같은 거죠. 청유형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가능하지만 우리 같이 똑똑하자 같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명령형 말고 시험 보실 때는 청유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명령형을 막 형용사에게도 쓰기도 하니까 오염되실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자이언티가 노래를 냈어요. 자이언티 씨가 무슨 노래를 냈죠? 양화대교를 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행복하자. 그래서 원래는 행복하다에 자가 붙는 게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었는데요. 다들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유형이 가능하면 동사, 원래 형용사에는 청유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보기에 들어가도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시는데 하자를 쓰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 기준입니다. 는다나 니은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로 봅니다. 먹다, 밥을 먹다의 현재형, 밥을 지금 먹고 있어요.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경우에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혜원이가 밥을 먹는다. 잠을 지금 자고 있을 때는요. 혜원이가 잠을 잔다. 어떻습니까? 동사는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 먹다처럼 받침이 있으면 는다. 자다처럼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가 옵니다. 형용사는 어떻습니까? 혜원이가 똑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혜원이가 지금 똑똑하다라는 말을 할 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처럼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니은다나 는다가 오면 동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만 오면 형용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한 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 지금 혜원이가 젊어요. 그 얘기를 할 때는 혜원이가 젊다, 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반면 늙다요, 혜원이가 지금 늙고 있어요. 혜원이가 늙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는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늙다는 동사다라고 판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품사 분류의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소리, 기능, 의미, 형태. 정답은 1번 소리 되겠습니다. 먼저 형태가 변화하는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위주로 다시 분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정답은 뭔가요? 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요, 특수한 어미, 는다와 결합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령형이 될 수 있는지, 청유형이 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국어의 품사와 그 특징을 알게 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는 체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을 수식해주는 수식어이 있었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그 관계를 알려주는 관계어이 있었고요.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변화하는 용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오늘 공부 잘 마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장의 성분과 유형,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